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를 맡게 된 더 알파랩스의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이제 웨이브 가이드 형태의 광학계를 적용한 증강현실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했고, 또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시야각 30도의 광학 모듈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도 이번 행사에서 유일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소프트웨어랑 전혀 관계없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제품인 알파 글래스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AR 스마트 글래스의 광학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고요. 중고등학생 때 이제 그래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쪽에서 프리랜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물리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LED 연구실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2014년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광학계에 대한 특허를 내면서 동시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겠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을 세워보겠다는 이제 큰 야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3년 동안 이제 시제품만 개발을 하다가 얼마 전 킥스타터를 했는데 쫄딱 망하고 돈을 다 잃은 바람에 뭐라도 해야겠지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세션에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광학계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정해야 됐던 여러 가지 수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저비용의 웨이브 가이드 컴바이너 제작 과정과 그리고 또 망원경 구조를 가진 콜리메이터 렌즈의 제작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기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구글글래스에 많은 기대를 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성능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보다 제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부분 그 디바이스가 가져다 그 폼팩터 그 자체였는데요. 적어도 제가 그때까지 기대했던 그런 스마트 글래스들은 이런 것들이어야 됐어요. 킹스맨에 나오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쓰는 섹시한 그런 글래스나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인터페이스하는 이런 모습. 오른쪽 영상 이제 전네코일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보시면은 통화를 하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안경에서 다 되죠. 게다가 이 사물들이 다 가상의 동물들인데 인터랙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안경이 폼팩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스마트 글래스의 폼팩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광학계입니다. 광학계는 크게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을 투영을 시키고 이제 상을 맺히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AR을 동시에, 그러니까 현실의 빛이랑 가상의 빛을 동시에 맺히게 해서 이제 AR 화면을 중첩된 화면을 보여주게 하는 이제 컴바이너라는 게 있고요. 빔 스플리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대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온 컴바이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리메이터가 있죠. 콜리메이터는 단순히 생각하시면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상의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을 확대시키고 또 평행한 광선, 무한 초점을 만들어줘서 근거리에서도 사람이 초점을 맺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빛의 소스가 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빔 프로젝터 같은 데서 많이 쓰였던 디스플레이인데 1인치 내외의 사이즈의 HD급 해상도를 가지니까 굳이 PPI로 따지면 한 1000 PPI 넘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작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학계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안경 디자인을 갖는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크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물을 크게 보려면은 어떤 렌즈를 써야 될까? 고굴절을 가진 아니면은 넓은 렌즈? 다음에 갔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더 크게 보일까? 눈앞에 있는 손가락과 저 멀리 있는 비행기요. 당연하겠지만 눈앞에 있는 손가락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우리는 사물이 이제 눈 가까이 있을 때 크게 보이잖아요. 이 사진은 어떤가요? 왼쪽 사진에 이제 왼쪽 나사를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크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전혀 심도가 없죠. 크기도 같아요. 사실 같은 예상하셨겠지만 같은 사진을
다른 렌즈로 찍은 건데요. 오른쪽 사진 이제 텔레센트릭 렌즈로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제게 좀 많은 영감을 줬어요. 왜냐면은 충분히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물의 심도랑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다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앞선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물이 눈앞에 가까이 있을 때 커지는 것은 각도입니다. 일정한 높이를 가지는 사물이 눈 가까이 거리가 D가 좁을 때는 아무래도 그 사이의 각도 세타가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물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뭐 저희가 뭐 각배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카메라 FOV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 범위라기보다는 저는 크기가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화면의 크기인 거죠. 뭐 해상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수치입니다. 화면의 크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플해졌어요. 화면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사물이 눈 가까이에 큰 각도로 입사하는 평행한 광선을 만들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컨셉은 잡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서 정해야 될 여러 가지 수치들이 뭐가 있나 좀 알아봤어요. 일단 가장 마지막 광학계가 되는 저희 사용자의 눈, 동공, 가장 마지막 조리개가 되는 동공의 사이즈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인종에 따라서 뭔가 사이즈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이에 대한 자료만 찾았는데 보통 나이가 들수록 동공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타겟이 될 것 같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평균적인 동공 사이즈가 한 4.5mm 정도 되는데 조금 더 크게 한 5mm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FOV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험과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1피트, 그러니까 약 30cm 앞에 5.5인치 정도 스크린이 뜨는 그 정도 크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위치도 좀 중요했는데요. 보통 사람이 보면은 수평선에서 약간 10도에서 15도 내외의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눈을 뜰 때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조건들이 잡히게 됩니다. FOV는 한 30도 정도로 잡았고요. 렌즈 거기에 사용되는 광학계에 사용될 모든 렌즈 중에서 최대 직경은 20mm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뭐 안경 안에 구조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안구와의 이제 마지막 컨바이너와의 거리는 일반적인 안경을 사용하는 그 정도 거리로 잡았어요. 평균 한 약 30mm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동공의 위치가 다 다르고 또 움직이면서 약간씩 흔들리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 초점이 맺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잡아줘야 됐습니다. 그게 뭐 아이 모션 박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수준의 10x10mm로 다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상이 나오는 구멍, 이제 출사동이 될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아이 모션 박스의 사이즈를 더해서 약 22mm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죠.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약 4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누적된 거라서 이거보다 더 적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들면 안 됐고 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웨이브 가이드가 뭔지 좀 알아야 됐어요. 웨이브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내부 전반사를 이용한 광학 소자입니다. 내부 전반사 다들 배워서 잘 아실 테죠.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매질이 굴절율이 높은 매질에서 낮은 쪽으로 빛이 이제 진행해 갈 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내부 안쪽으로 반사된다는 원리인데요. 이걸 사용한 대표적인 소자가 이제 뭐 광섬유, 또 백라이트 소자 같은 것들이 있고요. 웨이브 가이드도 그러니까 웨이브가 하는 거를 그냥 빛의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웨이브 가이드가 뭔지는 알았고요. 실제 이제 컨바이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됐어요. 근데 당시 제가 2014년, 2012년도 처음에 컨셉을 떠올려서 개발했을 때는 당시 그렇게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구글 글래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글 글래스는 가장 심플한 그런 빔 스플리터를 응용한 광학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특허 도면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선으로 위치한 반사면이 두 개가 있고요. 거기서 일단 디스플레이 소스에 나온 빛이 첫 번째 반사면을 통해서 여기서는 직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선으로 내부를 진행을 해서 두 번째 반사면에 의해서 일부는 반사를 하고 그대로 투과를 한번 했다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약간 커브가 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구글 글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바깥쪽에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일종의 거울 렌즈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된 상이 다시 반사를 해서 사용자의 동공으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 이유가 이제 적절한 길이를 상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길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PBS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원으로 상을 FOB를 늘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너비에 비례해서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FOB의 한계가 명확해지죠. 다만 뭐 장점은 명확했어요. 장점은 굉장히 명확한데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다른 케이스를 좀 찾아봤어요. 당시에는 이제 홀로렌즈의 존재는 몰랐지만 그 근간이 되는 노키아의 특허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글래스 같은 웨이브 가이드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게 본격적인 웨이브 가이드 컴바이너인데 재밌는 거는 회절 격자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회절 격자, 뭐 디프레션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AR 디바이스의 컴바이너의 가장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컴바이너 같은 경우가 일정 빛은 투과하고 우리가 원하는 빛은 또 반사를 하고 시켜야 되는데 그게 디프레션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원하는 파장대에서만 이렇게 광을 픽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냥 컴바이너의 안쪽에 내부에 뭔가 그 구조를 넣게 되면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디프레션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게 나노미터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 눈에 안 보여서 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회절 현상을 이용합니다. 빛의 파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회절 현상을 이용을 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이제 CD나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광 저장 매체에 사용되는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시도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설계만 하고 깔끔하게 접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앞선 구글 글래스의 형태를 응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는 쉽게 생각을 해서 수평면의 FOB를 늘리려면은 일단 뭐 반사면을 늘리면 되겠다 해서 반사면을 2개를 뒀고요. 수직 방향의 FOB 출사동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수직 방향이 한번 내부 전반사를 시켜보자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전 재산이었던 한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상한 유리 막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네요. 저게 구글 글래스를 분해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당시에는 이제 회로나 디스플레이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저걸 다 분해를 해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문제밖에 없었어요. 특히 광학적 특성에서 좀 문제점이라면은 의도치 않은 반사, 뭐 플래시 레이가 너무 많았어요. 막 뭐 수평으로도 반사를 시키고 수직으로도 동시에 반사를 시키다 보니까 고스트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상의 퀄리티는 낮아지고 밝기도 떨어졌죠. 사실 그것보다 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굴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컴바이너, 이게 웨이브 가이드가 내부 전반사를 시키는 소자인데 굴절률이 다른 겁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네, 당시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크게 3가지를 좀 배울 수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였죠. 굳이 남들이 했던 실패를 돈 주고 할 필요는 없을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는 보기에 좀 단순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건대 평평한 판 같은 게 곡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광학 소자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특히 광학 소자 같은 경우는 그 그레이드 품질에 따라서 상의 퀄리티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정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챌린지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레퍼런스 렌즈, 레퍼런스 공정에 대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진리인 거죠. 계약서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뭐 시제품이니까 뭐 다들 아는 거고 쉬운 소자니까 뭐 다 알겠지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문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귀찮더라도 짜증 내더라도 세세한 것까지 다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일단 앞선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다음 소자는 좀 더 대세를 따르기로 했어요. 1차원의 웨이브 가이드 형태를 따르기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웨이브 가이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상을 보이게 되냐면은 1차원으로다가 일단은 내부 전반사를 통해서 빛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반사면에 내부의 반사면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출사동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XPP 익스펜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각 반사면에서 일정 각도의 빛이 다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자의 동공에서는 그 여러 각도에서 들어온 빛이 하나로 연속된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 쪼개진 빛인데도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한쪽으로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이미지에서처럼 수직 방향에서는 여전히 좁은 상태예요. 그래서 레터박스가 있는 것처럼 위아래는 잘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이었죠. 루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수직 방향으로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반사면을 한 줄 더 넣은 거죠. 그래서 반사면은 좀 많이 늘어나게 돼요. 반사면은 거의 한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뭐 쉽게 확장을 시킬 수 있고 굉장히 만들기도 효과적이고요. 반사면이 많으니까 일단 밝기는 무조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뭐 루머스에 저건 특허니까 저희가 저걸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수평면의 화면하고 수직면의 화면하고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한번 논문들을 좀 찾아봤죠. 이제 딱 하나 굉장히 맞는 게 있었어요. 이제 중국 연구팀의 논문인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폼 렌즈를 사용을 해서 수평면의 출사동하고 수직면의 출사동의 위치를 다르게 조절을 했어요. 저는 딱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수평면 쪽에서는 그대로 XPPL 익스펜더로다가 확장을 시키고 수직면의 이미지는 렌즈를 통해서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는 길쭉한 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이거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위아래로 짜부러진 이미지를 통해서 보정을 시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이제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빛을 어떻게 넣고 진행시키냐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미지 스탑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컴바이너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사면의 각도가 이게 중요한데요. 당시 저희 조건을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썼던 거는 이제 컴바이너의 매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BK7 1.5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는 매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임계간 약 42도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FOB는 30도고 거기에 반화각은 15도니까 이게 컴바이너 안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약 1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되겠죠. 이제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이너스 10도를 차지하는 영역인데요. 내부 진행 각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입사각의 2배에서 자기 각도를 더하고 뺀 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입사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세타 i라고 표현했던 거에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10도 정도를 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진행 각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 일단 임계각의 조건을 맞춰야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빛이 가장 그 플래시 레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반사면에 의해서 2번 반사가 되게 되면 완전하게 의도치 않은 그런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다만 그래도 저희는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경이라든가 두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정해놓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에 따라서 몇 가지 방정식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통해서 간단한 수학 계산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27도에서 30도 사이의 각도를 갖는 게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는 게 계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입사시키는 거에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추출해내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정한 반사율을 가지게 되면은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첫 번째 반사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뒤로 갈수록 줄어들게 될 거예요. 사실 이러면은 첫 번째만 밟고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니까 이게 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사율을 그레디언트하게, 그러니까 앞쪽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반사율이 커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반사면이 다소 밝기는 낮지만 좀 균일한 밝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죠. 또한 이 반사 코팅을 할 때 이제 특정 파장에서 튀지 않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이제 뭐 빨간색으로 보인다거나 반사면이요,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팅할 때 일정한 어느 쪽이 높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RGB가 원하는 파장대 RGB가 일정하도록 코팅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침내 감동스러운 저희의 첫 번째 컴바이너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그레디언트가 져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알루미늄 미러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 이제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거의 다 썼죠. 그래서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콜리메이터 부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존의 콜리메이터는 단순히 돋보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고 구경이 큰 거죠. 이게 이 종래 시스템에서 안경과 같은 폼팩터를 가져갈 수 없는 거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거의 사이즈를 줄였어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올렸던 거는 만원경이었어요. 만원경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삶을 확대시켜 보고 또 구경이 작으니까요. 가장 돋보기와의 구조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 대물 렌즈가 있고 저반 렌즈가 있고 중간에 허상을 하나 맺히게 한다는 거죠. 한번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망원경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죠, 대신에. 그래서 어떻게든 안경 구조에서 이 길이에 충족하는 뭔가 위치를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코받침과 안경 다리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55mm에서 54mm 정도 돼요. 이 수치가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저희가 원하는 FOB를 구하는데 딱 이 정도 수치였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운 좋게 원하는 구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렌즈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직면하고 수평면하고 따로 컨트롤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곡률을 가진 구형 렌즈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좀 특이한 렌즈를 써야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토릭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토로이달 실린드리컬 렌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가 특이하냐면은 한 면에 X축하고 Y축의 곡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평축하고 수직축하고 곡률이 다른데요. 저희가 도넛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넛은 곡률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렌즈를 만들고자 설계를 했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렌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막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봤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안다고 해도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앞선 경험을 통해서 원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가 이 렌즈를 만들 당시에 중국 심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어렵고 핸들링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건 어렵겠다 싶어서 조금 스펙을 낮추는 대신에 토릭 렌즈에서 실린더 렌즈를 여러 개를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렌즈 10개만 만들면 됐던 게 한 20개, 30개로 늘어났죠. 다만 만들 수는 있었는데 이게 또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게다가 저희가 이걸 샘플로 다 수량을 적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퀄리티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개 정도 샘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좋은 애들로만 이제 골라서 또 프레임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로 다 뽑아서 이제 워킹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마침내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내부 회로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고 마이크로 OLED도 직접 공수를 해서 붙였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AR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카메라도 달았고요. 다만 퀄리티는 좀 낮았지만 제가 좀 만족스러웠던 점은 사이즈였어요. 보시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사이즈에서 FOV 30도를 구현할 수 있었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아무래도 공돌이들만 있다 보니까 내부의 디자인 역량이 부족해서 디자인이 조금 투박한 점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구동하는 영상인데 저희가 킥스타터 캠페인 때문에 촬영을 했던 건데
좀 부들부들 떨리죠. 저희가 촬영 때문에 프레임을 뺀 다음에 찍다 보니까 조금 떨리긴 합니다. 제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쿠단이라는 업체랑 협력을 해서 AR 엔진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피카츄도 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이 정도로 이제 저희 알파글래스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올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히어로 디바이스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거나 대중화시키는 그런 아이콘적인 디바이스를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아이폰이 있었죠. 사실 AR 시장에서도 이런 존재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게 일단 일상생활에서도 녹아들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충분한 FOB입니다. 그래서 현재 AR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은 이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뷰직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홀로렌즈의 근간이 됐던 노키아 같은 라이센스 기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선 방향의 수직 방향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회절 격자를 넣어서 수직 방향의 출사등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뭐 커브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여긴 렌즈 2매를 쓰고 있는데 앞쪽에 평각 렌즈의 공률을 좀 주고 아마 이거는 플랫한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실제로 뜯어보진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이게 앞쪽에 평각 렌즈도 들어가고 회절 패턴을 쓰다 보니까 투과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좀 투명한 형태로도 일반적인 안경으로는 어렵고 선글라스 형태로만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직 리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저번 주 기사를 보니까 1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의 3G D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프로토타입도 없는데 벌써 수조 원대 스타트업입니다. 매직 리프의 뭐 특허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명세서를 보시면은 이게 웬만한 전공 서적보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에 진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특허 명세서를 가지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싱글 파이버 스캐닝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이트 필드 방식의 3D 뎁스를 표현한 게 있는데, 이 싱글 파이버 스캐닝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어로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뭐 레이저 프로젝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동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브라운관 TV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플라즈마 광선총 대신에 이제 레이저 광섬유, 단일 광섬유를 쓰는 건데, 단일 광섬유를 이렇게 레스터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빛을 한 픽셀 한 픽셀 그리는 거죠. 이때 이제 컨트롤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피에조 일렉트로닉스 액추에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를 레이저 스캐닝만 한 게 아니라 Z 뎁스로도 이제 뎁스 방향으로도 컨트롤하게 해서 심도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컨셉입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정보를 보니까 뭐 이 싱글 파이버 스캐닝 이게 아무래도 워낙 개발이 어려워서 개발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SLM 방식의 디스플레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스페셜 라이트 뭐 모듈레이터라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근데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유니콘 기업이 안 된다면은 이쪽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반신반의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성공했으면 좋겠고, 뭐 돈이야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뭐 충분히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런 매직 리프의 도전적인 설계를 보고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비가 충분히 생긴다면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 기술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옵티컬 파이버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빛을 뿌려댔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부터 컬리메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컴바이너로다가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제 광섬유 같은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내시경에 사용되는 코어런트한 옵틱 파이버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재미난 소재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테이퍼드 옵틱 파이버라고 하는데 광섬유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가는데 직경이 점점 커지는 광섬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진 직경에 비례해서 상이 자동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파이버들을 번들로 다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돋보기가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컬리메이터도 없이도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컴바이너만으로도 확대된 상을 전송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디어는 이제 매트릭스 웨이브 가이드라고 제가 멋대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디스플레이에 줄을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도 이제 웨이브 가이드를 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줄에 따라서 모인 빛이 웨이브 가이드 통해서 전송이 될 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수 시간에 배우셨던 이제 변환 행렬 같은 걸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 픽셀에 따라서 이제 광섬유를 다 집속시킬 필요 없이 적은 개수의 광섬유만으로도 모든 상을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이제 멀티 인서트 웨이브 가이드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하나의 이제 삽입부를 가졌던 웨이브 가이드에서 이거에 이제 거울 대칭되는 웨이브 가이드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삽입부 두 개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임계각에 좀 한계가 사라진다는, 한계를 두 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만약에 한 개의 삽입부를 가진 웨이브 가이드에서 FOV 30도를 구현하려고 했으면은 마이너스 15도에서 플러스 15도 사이를 넣어줘야 됐지만은 삽입부를 두 개를 가지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제로, 그리고 제로에서 플러스 30까지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계각 조건을 여전히 만족시키면서 시야각은 두 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사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밝기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최소 스펙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추정해 봤어요. 그래서 FOV 한 90도 정도 되고요. FOV 90도면은 저희 눈앞에 항상 27인치 모니터가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손가락 한 마디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에 한 두 개 정도 된 덩어리가 안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를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커브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랑 이 광학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싶으실 분들은 이 블로그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소 내용이 네거티브하긴 한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제가 연습할 때는 40분을 빠듯하게 채웠는데 말을 굉장히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부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 거기서 여러 가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